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그 국제 수지 이야기를 좀 하다가 국제 수지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제 수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쭉 했는 거 복습을 내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은 이제 그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이론들과 그 다음에 무역을 했을 때 그 무역의 결과로서 이제 그 외환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과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환율이나 외환시장은 제2의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물품을 주고받을 때 물품을 주고받고 대금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물품에는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이제 그 자국 통화로만 이루어지면은 그건 뭐 별로 그 가격 그대로 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자국 통화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외국 통화와 자국 통화 사이에 환율에 의해서 한 번 더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외환 시장에서의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달러가 만큼 우리 외환 시장에 공급되느냐 또 만큼 수요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고 그 환율이 곧 또 그 제품 물건을 수출할 때 수입할 때 가격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 자체도 또 움직이고 또 물품의 가격은 또 가격대로 또 수요 공급이 있어서 또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 환율이라는 것이 국제 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거래와 국내 일반적인 그 상행위와 국제적인 상행위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난다는 얘기죠.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외환이 개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외환과 환율을 적용해서 1년 동안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를 하면은 그게 1년 동안 거래하면은 그 1년 단위로 국제 수지라는 것이 이제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국제 수지. 국제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의 대외 거래의 수지표죠. 밸런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급이 많이 이루어졌느냐, 수치가 많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차변과 대변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수지표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국제 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제 수지는 1년 동안의 수지가 국가 간의 거래에서 1년 동안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국제 수지인데 이 국제 수지는 그냥 모든 국가가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서 정한 방식대로 되는데 지금 IMF 제6판이죠, 그죠? 제6판 규정에 의해서 국제 수지가 이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죠, 그죠?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상품 수지 봤죠, 그죠? 상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품 수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국제 수지라는 것은 거의 상품 수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상품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를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품 수지와 함께 요즘은 이제 자본 수지가 자본 시장이 워낙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자본 수지라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은 해외 기업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해외 투자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땐 달러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할 땐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그쪽이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외환 시장의 그 달러의 그 양이 정해지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1년 동안에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느냐 또 외국 기업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자본 수지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수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자본 수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자본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본 수지는 이제 뭐 그렇게 그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자본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금융 계정이죠. 밑에 금융 계정.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자본 수지는 자본 이전입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뭐 매매 대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본 거래 결과로 유입되는 외화, 유출되는 외화,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래의 결과 유입과 유출 상태죠. 유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표권 같은 것을 이제 해외에서 이용했기 때문에 상표권 이용 대금으로 돌아왔다. 상표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저작권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저작권료라든지 상표권 같은 그런 것들은 거래의 결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냥 이전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판매나 또 수출 대가가 아니다. 자본의 이전이다, 그냥 자본 이전이다. 자본이 그냥 넘어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금융계정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본을 가지고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본을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한 결과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을 가지고 비즈니스 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자본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전됐어. 그 대가로 이전돼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본 수지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저작권료 같은 거. 저작권료를 우리가 주기도 하고 외국이 우리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저작권료 같은 거. 그다음에 상표권. 상표권을 우리 걸 사용하고 저쪽에서 돈을 줬다든지 우리가 외국 상표권을 사용하고 우리가 돈을 줬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지가 이제 자본 수지가 되죠. 많이 나갔느냐, 많이 들어왔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융계정은 뭐냐면은 이제 그 거래의 결과, 금융거래 이거 금융거래 상황 말하는 거죠. 금융거래 상황. 그래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했느냐, 투자를 받아들였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직접 투자, 또 간접 투자. 직접 투자는 뒤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경영 확보를 목표로 확보 위해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하는 것. 이거는 이제 뭐 증권 시장 같은 증권 시장이나 채권 시장 같은 그 금융 배당금이나 또는 이자 이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투자는 경영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권을 사거나 팔거나 해서 차액, 그죠? 또 증권 시장에서 매매 차액 이런 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직접 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해 가지고 경영에 관여해서 이익을 올리는 것이죠. 이익을 올리는 거죠, 그죠? 그게 직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 투자라든지 간접 투자, 이제 간접 투자 가운데 대표적인 건 이제 증권 시장에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책에 증권 나왔죠, 그죠? 증권 투자. 그래서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증권 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타 이제 뭐 투자, 기타 다른 투자들. 그래서 뭐 예금, 현금, 뭐 기타는 이제 예금 같은 거. 우리가 해외 예금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예금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타 자본 수지가 바로 이 기타 자본 수지 여기 있죠, 그죠? 자본 수지 있고. 그 다음에 준비 자산 하는 게 있죠, 그죠? 준비 자산. 준비 자산은 여러분들 모든 금융 거래를 할 때는요, 그 지불 준비 기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리저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지불 준비금이라는 현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예금을 유치했다 그러면 100억 중에 100억의 고객들이 다 한꺼번에 돈을 인출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100억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불준금 20% 확보해라고 하면 100억을 예금을 받았으면 20억은 현금으로 언제든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지불준비금으로. 그래서 그 지불준비금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죠. 지불준비금을 정부에서 늘려라 이러면 20%만 갖고 있으면 예금 수탁 금액의 20%만 갖고 있어라 그러다가 30%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10%만큼 시중에 돈이 더 은행에 더 들어와야 되죠. 그죠? 예. 은행에서 지불준비금으로 더 많이 높여보면은 시중에 있는 돈이 더 은행에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통화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이 지불준비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은행에서 금융기관 같은 데서 그 지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현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 이런 건 지불준비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지상의 적자가 많이 나고 이러면은 이제 금융 사태가 오기도 이러니까 외환 보유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그 준비자산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갖고 있냐면 금으로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DR 하는 거 있어요. 특별인출권. 특별인출권, 이제 그 IMF 특별인출권, 그죠?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준비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금융의 그 위기를 상정해서 금융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최소한도 지불 준비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외환도 있어요. 외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 옛날에는 금이 많았죠. 그죠? 금이 많았죠. 그 다음에 뭐 각종 특별 인출권 해가지고 SDR 해가지고 인출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MF에 그것도 리저브가 있어요. IMF에 우리가 넣어놓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수합 협정 같은 거 하잖아요. 달러하고 뭐 일본하고도 하고, 일본은 우리가 파기됐지만 미국하고 우리가 수합 협정했다, 통화 수합을 했다 이런 이야기 뭔 이야기입니까? 서로 통화를 이제 우리는 600억 불을 우리가 미국 걸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을 주고 맡기고, 그죠? 그런 것도 서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준비자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죠? 그다음에 뭐 오차 누락, 이거는 이제 국제 수지를 계산하다가 생기는 오차 누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다가 약간 오차 생길 수도 있고 또 누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 과정에서 통계적 불일치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변 대변해가지고 똑같아야 되는 제로가 돼야 되는데 뭐 기록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시점에 따라서 또 뭐 그 환율에 따라서 또는 뭐 그 법규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걸 빠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오차 누락까지 해가지고 딱 차변 대변이 맞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차 누락까지 해서 보통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보면은 읽을 거리 해가지고 국제수지 추이를 내가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2018년도 지금 19, 20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앞 시간에 뭐 잠깐 숙제 같은 걸 내줬죠, 그죠? 10년, 15년, 20년, 19년까지, 그죠? 19년 어떻게 되는지 18년도에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죠. 2018년에 보면은 이제 뭐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나오죠. 흑자죠, 그죠?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거의 경상수지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764억 불이나 흑자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2018년인데 그만큼 안 될 건데. 서비스 수지는 적자죠, 그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76억 불이겠다, 그죠? 76억 불이고 29억 불이 흑자입니다, 그죠? 흑자입니다. 쭉 마이너스는 흑자로 되고 플러스 안 써 있는 건 다 흑자거든요. 금융계정도 뭐 7억 불 정도 흑자, 그죠? 70억 불입니까? 70억 불 정도 흑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수지별로 이렇게 이거 IMF의 규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읽을 거리 4-1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국제 수지가 있는데 이게
적자일 수도 있고 흑자일 수도 있어요.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죠. 적자라고 해서 적자는 나쁜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았다는 얘기죠. 적자잖아요. 그래서 적자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흑자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너무 심하면 그것도 뭐예요? 나쁩니다. 그래서 적자 흑자가 있는데 국제 수지가 뭐 맨날 딱 이렇게 균형이 이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적자가 많을 때도 있고 흑자가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적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적자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줄이려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무역을 하면은 적자 흑자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보면 국제 수지 균형과 불균형이 나오잖아요. 균형과 불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국제 수지의 상태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말해줍니다. 그 흑자가 그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경쟁이 좋은 거죠. 그 나라는 경쟁이 좋은 거예요. 적자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경제 구조가 취약한 나라예요. 왜? 수입이 많은 국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균형과 불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은 좋긴 좋은데 이게 항상 무슨 균형? 확대 균형이 되죠. 확대 균형이 돼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다. 그죠? 네. 이게 이제 그 차변 대변상으로 이게 국제 수지가 어쨌든 어느 쪽이 많든 간에 어느 쪽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균형 상태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불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불균형은 조정돼요. 그죠? 이 균형은 문제 없어요. 확대 균형 가면 좋은데 불균형이 있을 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정이 됩니다. 조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조정하느냐면은 경제 정책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법으로 폴리시로 정책으로 이제 조정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조정 정책이 있어요. 먼저 이제 지출 변경 정책이 있어요. 지출 변경 정책이 있어요. 이 지출 변경 정책은 expenditure changing policy인데 이거는 이제 지출 변경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그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지출을 조금 체인지해 줘 가지고 지출을 체인지해 줘 가지고 이제 그 국제 수지를 조정하는 건데 지출 그 변경 정책에는 크게 나눠서 이제 재정 정책하고 금융 정책이 있어요.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재정과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네? 재정이라는 것이 국가가 갖고 있는 돈의 상태를 재정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얼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재정이죠. 재정. 국가가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재정을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확대 재정 정책. 축소 재정 정책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축소를 우리는 긴축이라고 하죠. 긴축 재정 정책 두 가지가 있죠. 자, 확대 재정 정책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그 조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조세. 세금을 어떻게 됩니까? 깎아줍니다. 세금을 깎아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 지출을 느려.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 지출을 느려. 정부에서 공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예, 정부에서 복지 기금 같은 거 많이 줘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재난 시대에 그 복지 기금들 막 주잖아요. 그죠?
주는데 이제 그 주는 방법을 놓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방법이 옳으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냐.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 요즘 그 TV 보면은 그 뭐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인 토론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재정 지출,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코로나 때 어떻게 하든 간에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데는 동의합니다. 여건 야건 동의하는데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기초적인 어떤 생활비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집집마다 개인마다 일정 금액을 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만들어서 그 자영업자들이 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나라에서 재정을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전부 똑같이 10만 원 주면 부자 사람들 10만 원 받아갖고 밖에 쓸 일이 없다. 그 사람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20만 원을 줘야 돈을 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선별해서 돈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가난한 사람만 돈 주지 말고 부자도 같이 주고 부자 세금 더 많이 걷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경기가 죽어가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기존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적게 내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내가 그걸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생산이 늘어나죠. 그죠? 왜냐하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고용도 어떻습니까? 늘어나죠. 고용도 늘어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고용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출 수입에서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그죠?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제 그 고용도 생산 늘고 소비도 늘어나니까 수출은 늘어나죠. 수입이 늘어나죠. 수입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긴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축하면은 조세는 올리고 재정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줄이죠. 이렇게 줄이면은 생산도 위축됩니다. 그다음 고용도 위축됩니다. 왜냐?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이 되면은 이것도 역시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확대 재정 정책을 하면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긴축 재정 정책을 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제 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긴축을 해야 됩니까? 확대를 해야 됩니까? 네?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하려면은 긴축을 해야 됩니까? 확대를 해야 됩니까? 이거 긴축해야 되죠. 그죠? 긴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제 수지가 흑자야. 그죠? 흑자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출을 늘려줘야 된다. 늘려서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늘어난다고. 그죠?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죠? 늘어나는 방법 하나다. 어쨌든 이게 확대할 것이냐 긴축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출 수입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국제 수지를 조정한다. 이런 걸 통해서 국제 수지를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융정책은 그럼 뭐냐? 금융정책은 이제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거나 또는 통화량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고 올리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그죠?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금리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통화량이 시중에 있는 통화량, 시중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예. 금리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죠. 이게 두 개 같이 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긴축이라고 이야기해요. 긴축 정책이다. 긴축 정책하면 이거 똑같죠. 이거 긴축과 똑같죠. 그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태 이렇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긴축이 아니라 확대죠, 확대. 확대 재정과 똑같은 결과가 되죠. 확대 재정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 우리가 흑자 국가이기 때문에, 훨씬 이런 거, 통화량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 한 게 정책적인 대안이 쓰기가 좋죠.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지출 변경 정책을 통해서 지출을 이 나라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그죠? 또 금리나 통화량을 통해서 지출을 변경시켜 가지고 국제 수지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국제 수지까지 오는 데는 굉장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출 전환 정책이 있어요. 지출 전환 정책은 그럼 뭐냐 이거죠, 그죠? 두 번째로는 지출 전환 정책이 있어요. 지출 전환 정책은 expenditure switching policy죠, 그죠? expenditure switching 지출 policy죠. 이건 changing policy, changing expenditure changing policy. 자, 지출 전환 정책은 이거는 뭐냐면은 수입하던 사람 수입하던 것을 수입을 뭡니까 줄이거나 늘리고 수출을 줄이거나 늘릴 때 수입하던 것을 수출 이걸 할 때 수입제에 대한 지출을 변경시키는 거죠. 전환시키는 거죠. 뭐로? 수출로. 그래서 수입을 전환시켜가지고 수출로 만들어 가야 된다. 수입을 줄이고 수출 늘리는 쪽으로 전환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전환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입제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국내 제화 동일한 수입제와 동일한 대체제 국내 제화가 어떻게 잘 팔리겠죠. 그죠? 네. 수입제가 비싸지면은 그거와 똑같은 국내 게 어떻습니까? 비싸니까 국내 시장이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수입을 대체버리죠. 그죠? 그래서 수입하던 것을 대체하다가 나중에 수출까지 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수입제의 가격을 올려도 될 거 아니에요. 적자를 해결하려면. 그죠? 적자를 하려면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제의 가격을 올려버려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자 해소가 되죠. 또 수출제 가격은 해외 나갈 때 어떻게 돼? 가격이 싸져야 해외에서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격을 바꿔가지고 수입을 늘리거나 줄이게 하고 수출을 늘리거나 줄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이제 수출 전환제. 이건 주로 가격입니다.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출 수입의 양을 오는데 여러분들 가격은 뭘로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의 변화는 재화의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 뭐 환율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환율은 제2의 가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환율이다. 환율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환율의 변경을 통해서 가격의 변화를 가져와가지고 수출 수입량을 느리거나 줄이도록 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지출 전환 정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환율 변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수입제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관세가 있잖아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수입품에 대해서. 그래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비싸지면 국내에서는 그 수입품을 안 쓰죠. 국내 제품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환율의 변경이나 관세 부과를 통해서 가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입량을 늘리거나 줄이고 수출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국제 수지의 불균형을 뭐합니까? 해소하는 거죠. 국제 수지 불균형, 수출 수입 양을 줄임으로써, 그 변경시킴으로써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죠. 해소. 그죠? 그게 뭐라고? 지출 전환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환율의 변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환율의 변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통화의 가치를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통화의 가치를 변경시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환율 변경은 어떻게 하면 환율이 변경돼요? 달러가 비싸지거나 싸지려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서 달러를 좀 싸게 만들어 가지고 미국 제품을 해외 수출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싶으면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보고 환율 마음대로, 미국이 마음대로 막 환율 얼마야 라고 딱 정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미 변동 환율제니까, 시장에서 정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국내 통화량을 막 늘리면은, 통화량 막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미국 제품 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그런 정책 지금까지 했잖아요. 옛날에 막 찍어내가지고 아베노믹스 그거잖아요. 옛날에 찍어내가지고 막 그냥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하듯이 막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싼 가격으로 미국 수출돼야 되는데, 이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중국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막 돈 풀기. 그래서 여러분들 전의 전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화폐 전쟁이라는 말이 책이 있어요.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산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화폐 전쟁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결국은 인류가 화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환율 전쟁을 하는 거지. 서로 자기 나라의 통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수출 추의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실물 경제에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지출 전환 정책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고 일본이 달러를 많이 찍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다른 누군가 국가에 옵니다. 달러, 그 자기 나라 통화를 적게 찍는 나라에게 옵니다. 피해가.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 늘리기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도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최하로 떨어졌잖아요. 미국도 금리가 최하로 떨어져요. 세계 금리는 전부 바닥이에요. 이게 돈이 막 풀리는 거지. 돈이 막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뭡니까? 어두운 미래예요. 어두운 미래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소수의 몇 사람이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지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지금 벌써 그래 왔잖아요. 어쨌든 환율의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환율의 변경하는 방법은 뭐라고?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환율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각국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부터 물건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들어올 때 그 물건의 가격을 국내 시장에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출했는 물건이 안 팔리게, 수입한 물건이 안 팔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방법이 인데, 여러분들 환율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환율 변경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습니까? 수출제 가격이 싸지죠.
그죠? 싸지니까 뭡니까? 수출이 확 늘어나죠. 수출을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환율을 올리면 돼. 환율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를 막 푸는 거야. 시장에다가. 이자율을 막 내려가지고 시장에 원화를 막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그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풀어도 별 효과, 원화를 풀어가지고 별 효과가 없어요. 왜? 규모가 워낙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작으니까, 일본에 비해서. 작으니까 우리 돈 풀어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뭡니까? 국내 물가만 올릴 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노? 제품의 경쟁력 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어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환율을 올리면 이렇게 되고, 환율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가 되죠. 반대. 그죠? 이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출제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자국은 이 정책을 쓸 것이고 흑자국은 이 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적자국은 환율을 올려야 되고 흑자국은 환율을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흑자국이 환율을 안 내립니다. 흑자국도 더 흑자 내려고 막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상주의와 비슷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같은 그죠? 보호무역, 중상주의 이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계속 넣잖아요. 위엔나하고 달러 사이 환율에 개입하지 마라. 니네들이 개입해가지고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가 떨었다가 하는 것은 니네들이 일정 금액 이상 하지 마라. 라고 뭡니까? 경고를 계속 하는 거죠, 미국이. 왜냐면 중국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엄청난 흑자가 나면은 환율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환율이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위엔화의 가치가 올라가 줘야 이게 이렇게 이게 수출 수입 조정이 되잖아요.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속도가 늦고 중국도 늦어요. 흑자 국가는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원래 흑자는 뭡니까? 흑자를 많이 내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달러가 많이 들어 달러 공급이 많아진 거잖아요. 또 달러 공급이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국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수입품의 가격은 내려가 줘가지고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들어 줘가지고 균형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환율의 메커니즘인데 그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한단 말이에요. 계속 흑자 내려고. 그래서 미국이 뭘 이야기합니까? 환율 조작국이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다. 일본도 환율 조작국이다. 아니냐.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대상국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이런 국가들은. 예.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되는 국가들은요, 다 감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국내에서 수입품이 안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세탁기가 미국 갔다, 우리 뭐 힘 있습니까? 좋은 제품 만들어서 미국 보냈어요. 시그니처 제품 만들어 보냈어요.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뭐 월풀이 옛날에는 전 세계 100세까지는 1등이었는데 안 되거든. 왜? 제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완전 고급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세를 부과했죠. 엄청난 관세. 니네들 덤핑 쳤다 이거지. 니네들이 LG 그 냉장고나 세탁기를 국내에 파는 가격보다 미국에서 비싸게 팔았다 이거예요. 참 헐게 팔았다 이거예요. 쌀값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LG 냉장고 세탁기가 미국에서 1등을 차지했다 이거지. 월풀에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래가지고 관세를 때렸어. 15%인가 뭐 어떻게 허용해 줬어. 그 막 40% 50% 하려다가 그게 결국 무산되고 뭐 좀 일부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세 그거 10% 15% 때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그만큼 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제품 품질이 워낙 좋으니까 계속 더 사는 거야. 고급품 인식돼가지고. 그래서 그 가전제품의 부자들은 뭐 어디 거 쓰느냐? LG 삼성 거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OLED TV 이렇게 이렇게 쭉 말리고 내려가고 이렇게 둥그렇게 말리는 거 있잖아요. 눌러보면은 TV 화면에 쭉 감기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제품 내놓는데 그거 안 살 거예요? 부자들 안 사겠습니까? TV 안 보는데 눌러보면 TV 없어져 버는데 화면이. 그 누가 안 사겠어? 사지. 돈 많은 사람 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거 환율 변경 같은 거 뭐 관세 부과도 함부로 못 합니다. 약소국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고급 제품 고급화해가지고 그 소비자의 어필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정책적 수단은 이런 거 있지만, 그죠? 네. 어쨌든 지출 변경 정책과 지출 전환 정책을 통해서 국제 수지를 조정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출 전환 정책은요, 이거는 이제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외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거는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이다, 이걸로 쓰면.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해외 요인을 국내 흡수하는 거죠. 국내에서 흡수해가지고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은 해외 요인이 국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가 불균형된 것을 국내에서 국내 경제에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관계 맺으면서 정책은 하지만 이거는 해외에서 별로 터치를 못합니다. 왜 각국이 경제 정책을 독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정책인데 이게 또 이거 관계가 있어요. 통화량 뭐 조절하고 이런 거 다 이거 환율로 또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네. 어쨌든 그래도 이 지출 변경 정책은 무역 정책으로서 국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적인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외환 보유액 2017년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018년 1월부로 3,958억 불입니다. 3,958억 불인데 이게 아마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이 9위쯤 됩니다. 9위. 10위 안에 듭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한국이요. 인도랑 비슷해요. 외환 보유액이 인도랑 비슷하고요. 홍콩, 러시아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브라질보다 우리가 더 많고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들. 우리 국민 5천만밖에 안 됩니다. 5천만밖에 안 돼요. 근데 세계에서 외환 보유액 9위인데 그 외환 보유액이 많을 때는 거의 뭐 4위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조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 뭐 증권들, 그죠? 근데 예치금, SDR, IMF 포지션, 금 이런 식으로 우리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읽을 거리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걸로 우리가 딱 해외 채권을 산다든지 또는 그 뭐 증권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환 보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유가증권들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예치한 것도 있고, 특별 인증권로 IMF에 맡겨놓은 것도 있고, IMF 포지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금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 국제 수지 조정하면서 국가 경제를 끌고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의 국제 수지론은 다 이제 정책까지 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국제 수지론에서 우리가 앞에서 뒤에 잠깐 했지만은 국제 수지 조정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조정 정책이 있었는데 어느 국가든지 전 세계적으로 통상 정책을 합니다. 통상 정책을 해요. 그게 정책의 방법이 경제학적인 방법도 있고 법률적인 방법도 있고 뭐 그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국제 통상 정책이 있는데 이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다 나름대로의 정책을 통해서 무역을 조정합니다. 조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제 통상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 통상 정책이라 하면 보호무역을 말합니다. 근데 보호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나라들이 무역에 자유무역을 하면 이익이 되는데 자유무역은 이상이고 자유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양국 다 그냥 균형을 계속 가면 괜찮은데 어느 국가가 불균형이 생깁니다. 어느 국가가 흑자를 보고 어느 국가가 적자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흑자 적자가 생겼는데 그걸 그냥 놔둘 것이냐. 특히 적자 국가들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 적자일 때 이제 어떤 정책으로 할 것이냐, 그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호무역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제5장의 국제통상 정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 정책은 정부가 무역 흐름에 그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무역 흐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자, 국제 통상 정책, 제 5장이죠, 그죠? 제 5장 국제 통상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이게 모두 글씨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통상 정책이란 것은 국가가 무역에 개입하는 거예요. 무역에 개입하는 거예요. 왜? 균형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죠? 개입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자유무역을 하면은 무역 당사자는 다 이익이 됩니다. 그건 맞아요.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자유무역에 의해서 이익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무역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국가인가 손해보는 국가가 나와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개념을 내가 쭉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쭉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그 개념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하느냐면은 크게 나서 자유무역 정책하고 보호무역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유무역은 이게 정책이라 할 것 없죠. 이건 정책이라 할 것 없어. 자유무역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손.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돼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이 자유무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역 정책 가운데 뭐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 그 이론적 근거는 결국 국제분업물입니다. 국가 간의 분업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분업.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밸류 체인이잖아요. 이걸 이제 구성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가 간에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높일 때, 가치를 만들 때 어느 나라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다음 국가로 이전해주고 또 가치 만들어서 이전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가치 체인을 구성하면서 그게 뭡니까? 결국은 체인 자체가 무역이잖아요. 분업해가지고 서로 주고 또 분업해서 또 만들어서 주고 예를 들어서 원재료는 미국에서 만들고 원재료를 반제품은 한국에서 만들고 반제품에서 완제품은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분업이거든요. 그리고 A라는 반도체는 한국에서 잘 만들지만은 반도체 장비는 미국에서 잘 만들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 기계 장비들은 미국에서 잘 만들어. 반도체는 한국이 잘 만들지만 그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완제품들은 뭐 중국에서 싼 가격으로 잘 만들어. 이게 이제 분업이거든요. 국제 분업이거든요. 예. 그게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분업이란 말이에요. 이 분업을 통해서 각국이 최대한도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자기 국가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교역함으로써 그 당사자들이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그것이 국제 분업물이잖아요. 그죠? 국제 분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그게 이제 결국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많이 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가들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제품을 자기 나라에서 다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생산하고 또 못하는 것을 해외 수입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제 분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기 국가 이익에 따라서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제 분업을 이제 못하겠다 이래 된 거죠. 그죠?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 못하겠다는 거고 지금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업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하웨이, 니네들 우리 물건 갖다 쓰지 마라.
그 우리 그 전자제품들 갖다 쓰니까 그런 것들 뭐 저기 그 인텔이나 이런 데 만든 거 갖다 쓰니까 니네들이 그거 가지고 군사 기밀 유출하고 다 하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제 분업을 깨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을 결국은 이제 그 뭐라 합니까? 이제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죠. 분업을 깬다는 얘기는. 그죠?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 너무 발전하니까 이거 체인을 끊어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죠? 냉정한 국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분업론을 가지고 잘 돼 왔는데 분업을 하다가 자기네 나라가 국력에서 손해라고 이야기할 때 분업을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분업을 하면은 이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서로 다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분업을 하면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분업을 하면은 후생이 어떻게 됩니까? 증대된대.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더라. 우리가 봤잖아요. 비교구를 해서. 후생이 증대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더라. 자유 경쟁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여기서 뭡니까? 이익을 누리더라. 상호 이익을 누리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거의 비교구 이론이잖아요. 비교구 이론이잖아요. 고대 무역 이론, 근대 무역 이론 전부 다 뭐예요? 이 비교구 이론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고 후생을 증대시키고 국제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 생산. 효율적 생산. 효율적 생산하는 것은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지.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많이 누렸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 국제적으로 국제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킨 거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자유무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무역론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유무역은 다 옳으냐 하는 얘기죠. 그죠? 예. 이런 자유무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항상 리버럴은 어떻습니까? 강자와 약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강자 중심입니다. 자유하는 거는 강자 중심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힘센 놈만 살아남아. 그래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해가지고 자유무역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진국은 점점 더 잘 살고 후진국은 점점 더 못 살고 부자들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피라미드형으로 중산층에는 있기 때문에 위에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어느 정도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자기네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어. 국제무역도 마찬가지. 피해를 보는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예. 선진국은 계속 수출하지만 후진국은 계속 수입해가지고 결국 중후진국들은 굉장히 힘든 지경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게 뭐 선진국에서 다 또 이익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무역 해가지고. 그러므로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비판할 여지도 많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국가는 영원히 선진국을 못 따라옵니다. 이제 이래 되면 영원히 못 따라옵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예. 남미 국가들 있잖아요. 따라올라가다가 주저앉고 따라오다가 주저앉잖아요. 그죠? 아시아 국가들 따라오고 열심히 따라가지고 지금 몇 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OECD 국가들 정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그 다음 다른 국가들 못 올라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미국도 초창기는 보호무역 했습니다. 예. 미국 신생 독립국가일 때 영국과 교역에서 보호무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호무역을 해야 되는 이유, 또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보호무역의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당위성이 있다면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